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말하고 나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몇 번이고 덮어두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하셨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서 결국 이렇게 입을 열게 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가면을 바꿨을 수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상황에 따라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용인 변두리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여동생 지은이와 둘이 자랐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일구며 저희 둘을 대학까지 보내셨는데 그 땅이 용인 외곽 변두리 맹지라 딱히 쓸모가 없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개발될 것 같지도 않아서 어머니는 그냥 텃밭처럼 농사나 지으셨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수원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결혼 전까지는 용인 친정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남편 강태호를 만난 건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마주쳤는데 과묵하고 듬직한 인상이 좋았어요. 남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건설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보다 4살 위였습니다. 1년 남짓 만나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저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견례는 수원의 한정식집에서 했어요.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어요. 처음 뵙는 사돈댁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씀도 가려서 하시려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자 시어머니는 음식에 젓가락을 올리면서 툭 내뱉었어요. 용인이요? 거기 요즘도 맹지 많지 않아요? 개발도 안 되는 땅 붙들고 농사 지으면 뭐가 남아요? 든든한 장인 있는 집으로 가랬더니만. 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으셨어요. 저도 그를 의심했지만 태우가 어머니 하고 작게 불렀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그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동서한테는 우리 며느리 손이 야무지다 하면서 음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제가 가져간 음식은 상에 올리지도 않고 부엌 한켠에 밀어두셨죠.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자리에서 제가 드린 용돈 봉투를 받으시면서 지수야, 너희 친정은 농사 짓잖아. 기름지지도 않는 땅에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하시는데 그 말투가 얼마나 비웃는 것 같았는지 모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 집안은 원래 이런 것도 모르는 집안이야 라는 뉘앙스였거든요. 저는 그냥 웃겨 넘겼어요. 태호도 별말이 없었고 저는 원래 시집살이란 시어머니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사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 없이 맞벌이로 살아가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참을 만한 수준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정부 발표였어요. 그리고 그 개발 예정 제안에 어머니의 맹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비볐어요. 40억. 평생 쓸모없는 땅이라고 무시당하던 그 밭이 40억짜리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결혼 이후 저희 친정을 한 번도 살갑게 대한 적 없던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지수야, 요즘 어머님은 어떠시니? 혼자 계시면 많이 외로우시겠다.
네가 태호랑 같이 자주 찾아뵈야 해. 혼자 많이 적적하실 거야. 그 전화가 끝났으면 저도 그냥 넘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전화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지수야, 어머님 요즘 농사일은 줄이셨어? 연세가 있으신데 몸이 자산이지 무리하시면 안 된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친정 얘기를 하면 입도 뻥끗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머니 건강이 마음에 걸리신다고 하니 저는 대꾸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폰만 들여다보던 사람이 어느 날 식탁에 앉아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장모님 요즘 어떠셔? 우리가 너무 자주 못 간 것 같아.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장모님 혼자 계시는 거 내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 요즘 시골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잖아. 처음엔 그 말이 반가웠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남편이 먼저 친정 얘기를 꺼낸 적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갈까? 오랜만에 장모님 뵙고 싶다. 저는 그래, 이 사람도 이제 좀 달라지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진 나중에 알았죠. 그 주말 용인 친정에 내려갔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트렁크에서 흑염소 진액 한 박스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몸보신하시라고요. 요즘 이런 게 최고래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챙겨온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날 남편은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밭 얘기도 듣고 동네 이야기도 듣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면서 거실 쪽을 힐끗힐끗 봤어요. 뭔가 어색했거든요. 평소의 남편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더니 밥을 먹고 나서 남편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요즘 용인 땅값 얘기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다 하시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요 장모님,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나중에 상속으로 넘어가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40억이면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뜯기거든요. 어머니가 그래? 하고 눈을 크게 뜨시자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생전에 증여로 미리 넘기시면 10년 단위로 나눠서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장모님 손해보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저는 부엌에서 듣다가 손이 멈췄어요. 남편이 언제부터 상속세 공부를 했지? 어머니는 그날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셨는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이 진짜 세금 폭탄 맞으실까봐 걱정이야.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어머니한테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해.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우리가 여행 경비 보태드릴게.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잠깐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여행 경비를 보태겠다고요? 3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용인 맹지 파먹는 집안이라고 하시던 분이 어머니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어딨어? 그냥 사돈 양반이 마음에 걸려서 그러지. 저는 그냥 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볼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무렵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으니까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얼마 후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평일 오후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용인 성모병원인데요. 박순자 씨 보호자 되시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넘어졌어. 별거 아니다. 늙으면 몸뚱아리도 쇠해.
하시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단순 낙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랑 둘만 있게 되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지수야, 강서방이 왔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왜 평일낮에 용인에 와 있었는지. 언제? 오늘 너한테는 말 안 하고 왔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땅 증여 서류를 가져왔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하자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어머니 팔을 잡아 끌다가 그만 넘어지셨다고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증여 서류를 가지고 왔다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병원으로 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장모님,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하며 어머니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연기를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거두셨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더니 많이 놀라셨죠? 빨리 나으셔야죠. 하고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머니 팔을 잡아 끈 손으로 지금 걱정하는 척 앉아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지수야, 잘 들어? 강서방은 사람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내가 땅만 파고 살았지만 아닌 건 아니야. 속에 능구렁이가 있더라. 어머니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너희 아직 애도 없고 3년밖에 안 살았어. 내 땅 지렛 대가 될 수 있을 거야. 빨리 빠져나오고 너 혼자 독립해. 저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막으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죠. 엄마 말 잘 들어. 저 사람은 네 편 아니야. 그냥 지금은 돈에 허덕이고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 같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지만 엄마가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남편이 빚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셨는데 말이죠. 저는 병원을 나오는 내내 어머니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남편 몰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건드리다 보니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남편 명의로 된 증권 계좌, 코인 거래소 내역, 그리고 직장에서 날아온 월급 압류 통보 문서. 저는 그 문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월급이 압류됐다는 건 빚이 그냥 빚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알아보니 남편의 빚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더라고요. 처음엔 소액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잃은 돈을 복구하려다 더 크게 투자했고 불장이었지만 한 발 늦게 움직이면서 손해가 커지고 또 그거 복구한다고 더 과감히 투자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는 그 빚을 좀 덜어주려고 본인 집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아 아들 손에 쥐어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게 아니었어요. 다시 코인판에 넣었다가 그대로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2억이 사라졌는데도 빚은 여전히 4억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였어요. 계속 불어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집담보까지 잡힌 채 빈털터리가 됐고 태호는 월급마저 압류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자한테 어머니의 40억 땅은 유일하게 남은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며칠이 지난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회사에 있었어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여동생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방금 119 불렀어.
엄마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언니도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동생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무실로 뛰쳐나왔습니다. 나중에 지은이한테 들으니 그날 엄마한테 가려고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계속 안 받으셨다고 했어요. 밭에 계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지만 팔을 다치신더라. 괜히 마음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도 몇 번을 했었는데 안 받으셔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홈캠 앱을 열었는데 거실 화면 속에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은이는 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이송한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야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그 홈캠은 어머니가 팔뼈 골절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던 날 지은이가 몰래 달아둔 거였어요. 그 무렵 뉴스에서 시골 마을 이장이 혼자 사는 노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5만 원권 한 장을 던지고 달아난 사건이 크게 났었거든요. 지은이는 그 뉴스를 보고 밤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넘어져서 입원까지 하셨으니 동생은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말도 안 하고 태어나시던 날 거실 구석 현관 입구에 홈캠을 몰래 달아뒀던 겁니다. 요즘 시골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많이 쓰는 거라고 설치도 간단하다고요. 그 홈캠이 어머니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결국엔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됐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응급실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언니, 의사가 뇌출혈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렸어요. 골든타임을 이미 많이 넘긴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평생 두 딸을 키우느라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분이 혼자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아프셨을까? 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셨어요. 저와 지은이가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조용히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상주 노릇을 했어요. 문상객들한테 장모님을 제 어머니처럼 생각했는데 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냥 이 사람 옆에 서서 조문객 인사를 받으면서 계속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저 사람은 네 편 아니야. 장례 이틀째 밤이었어요. 빈소가 조용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복도 끝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이제 땅 정리하면 되는 거지? 지수 명의로 상속되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사채 쪽은 내가 막아둘게. 빨리 처리해. 저는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머니 영정 사진이 바로 저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도 끝에서 땅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저한테 조용히 왔어요. 언니, 나 홈캠 영상 다시 확인해봤어. 지은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 손에서 핸드폰을 받아 들었어요. 화면 속에는 그날 오후의 영상이 남아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핸드폰을 건네주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작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은 그날 오후 시간대부터 시작됐어요. 지은이가 차마 말로 하지 못하고 보여줬죠.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어머니가 늘 앉으시던 소파. 그러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죠. 남편은 안방 쪽으로 들어갔다가 어머니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어요. 어머니는 깁스한 팔을 가슴에 붙이고 계셨는데 남편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냥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돼요. 세금 아끼시려면 지금이 맞아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못한다. 그 땅은 네가 손댈 땅이 아니야.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모님, 지금이 기회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힘들어요. 이것도 못 해주십니까? 못 해줘. 나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어머니가 뒤로 물러서셨죠.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쪽으로 다가서더니 어머니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하필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게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지셨죠.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서 입을 틀어막았죠. 남편은 몸을 숙여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 있더라고요. 바닥으로 번져나가는 핏자국을 내려다보다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고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서 손을 뻗고 있는데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지은이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기서 남편이 엄마 손만 잡아줬어도, 구급차만 불렀어도 어머니가 죽지 않을 거란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경찰서 가자. 장례가 끝나고 저는 지은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홈캠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영상을 확인하더니 말이 없었어요. 한참 뒤에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홈캠 영상은 증거로 완벽했으니까요. 남편이 어머니를 밀어뜨리는 장면,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현관을 나선 장면, 그 모든 게 타임스탬프와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폭행치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위급한 상태의 피해자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결혼 하나를 잘못하는 바람에 남편에게 그렇게 당하신 거잖아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죠. 저 사람은 네 편 아니야. 남편이 긴급 체포된 건 장례가 끝나고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부동산에 전화를 넣어 어머니 땅을 내놓으려던 참이었다고 해요.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그런데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잡혀가던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태우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잘 알지도 못하고 데려간 거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죠.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남편의 혐의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밀쳐 쓰러뜨린 행위,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방치한 행위, 그리고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모두 인정됐어요.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줄곧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밀친 게 아니라 몸이 닿았던 거라고.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홈캠 영상 앞에서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이혼 절차는 구속 이후에 진행됐습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변호사는 범죄로 인한 혼인 파탄이 명백하다고 했죠. 이혼 판결이 난 날 저는 법원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잘 됐다고 하셨을까? 아니면 그래도 속상하다고 하셨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 결혼만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하고요. 조금만 일찍 헤어졌더라면 엄마는 아직 내 곁에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구속된 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빚을 막아준다고 본인 집 담보까지 잡혔는데 아들은 감옥에 가버렸으니 갚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3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용인 총구석 맹지나 파먹는 집안이라고 하시던 분이 결국 그 땅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지금 용인 친정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일구신 그 집에서 둘이 밥을 해먹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흔적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부엌 찬장에 어머니가 쓰시던 그릇들, 안방 서랍 속에 접어둔 옷들, 마당 한켠에 심어둔 고추 모종.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흔적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여기 계신 것 같아서요. 땅은 결국 처분했어요.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아 평생 지키신 땅이니까요. 그런데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서는 동생과 저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40억 땅에 상속세가 절반 가까이 나왔거든요. 세무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공제를 적용해 줬는데도 수억 단위였습니다. 현금이 없으니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동생과 둘이 그 밭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머니가 늘 쭈그리고 앉아 일하시던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둘을 나눴는데 그 돈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돈이 생기기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잃으셨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어머니가 그 밭에서 조금 더 오래 농사를 지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실수였다고 했지만 고스란히 영상 앞에서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가끔 그 영상 속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바닥에서 손을 뻗던 그 장면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지은이를 살포시 안고 있어요.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거든요. 시어머니한테서는 아들 구속 이후로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선처해달라는 며느리 된 도리를 생각하라는 문자도 있었지만 저는 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요. 그분한테는 드릴 말씀이 딱히 없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저 사람은 네 편 아니야. 딸보다 먼저 사위의 속을 꿰뚫어 보셨던 거죠. 그 말씀을 더 일찍 알아듣고 행동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지켜주셔서요. 동생 지은이도 옆에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돈으로 저와 지은이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게 결국 두 딸한테 닿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